케이트 이모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 암시에 씨이 굳고 있는 브라운 씨에게 몸을 돌리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 저는 교황의 옳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어리석은 늙은 여자일 뿐이고 그런 짓을 감히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예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줄리아였다면 힐리 신부에게 대놓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케이트 이모, 메리 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배고프고 배고프면 모두 아주 싸움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목마르면 우리도 싸움을 잘하죠. 브라운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가는 게 좋겠네요. 토론은 나중에 끝내요. 응접실 박복도에서 가브리엘은 아내와 메리 제인이 아이보스 양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설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러나 모자를 쓰고 망토 단추를 잠그고 있던 아이보스 양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녀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고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리, 딱 10분만이라도요. 그것 때문에 늦지는 않을 거예요. 춤 실컷 췄으니 뭐라도 좀 먹고 가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아이보스 양이 말했습니다. 정말 전혀 즐겁지 않으셨나 봐요. 메리 제인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즐거웠어요. 장담하죠. 하지만 이젠 정말 가봐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집에 가려고요? 그레타가 물었습니다. 오, 부두를 따라 2걸음만 가면 돼요. 가브리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이보스 양,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가셔야 한다면요? 그러나 아이보스 양은 그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발 저녁 식사하러 들어가시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재밌는 아가씨야, 몰리. 그레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어로 안녕히 계세요. 바낙트 리브. 아이보스 양이 웃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레이션 메리 제인은 얼굴에 심란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레타는 난간에 기대어 현관문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나레이션 가브리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발이 자신 때문이었을까 자문했습니다. 나레이션 하지만 그녀는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케이트 이모가 절망의 손을 거의 비비꼬며 식당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가브리엘 어딨어? 도대체 가브리엘이 어딨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대는 준비됐는데 거위 고기를 자를 사람이 없잖아. 여기 있습니다, 케이트 이모. 필요하다면 거위 때라도 잘라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가브리엘이 갑자기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레이션 식탁 한쪽 끝에는 통통한 갈색 거위 한 마리가 놓여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주름진 종이 위에 파슬리 가지가 뿌려진 침대처럼 놓인 커다란 햄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햄은 겉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빵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정교한 종이주름 장식이 정강이 부분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 옆에는 양념한 둥근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이 경쟁적인 양 끝 사이에는 반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빨갛고 노란 2개의 작은 젤리 미니어처. 블랑망제와 빨간 잼 덩어리로 가득 찬 얕은 접시, 줄기 모양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녹색 나뭇잎 모양 접시에는 보라색 건포도, 다발과 껍질 벗긴 아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 옆 접시에는 스미르나 무화과 한 덩이가 있었고 계피가루를 뿌린 커스터드 접시, 금은박지에 쌓인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 담긴 작은 그릇, 그리고 키 큰 샐러리 줄기가 꽂힌 유리 화병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식탁 중앙에는 오렌지와 미국 사과 피라미드를 떠받치는 과일 접시의 파수꾼처럼 2개의 낮고 고풍스러운 유리 디캔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하나는 포트와인, 다른 하나는 다크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닫힌 정사각형 피아노 위에는 커다란 노란 접시에 푸딩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흑맥주와 에일, 그리고 탄산음료 병들이 유니폼 색깔에 따라 세 무리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처음 2무리는 검은색의 갈색과 빨간색 라벨이 붙어 있었고 세 번째로 가장 작은 무리는 흰색의 가로로 녹색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식탁 맨 앞자리에 과감히 앉아 칼날을 확인한 후 포크를 거위에 단단히 박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는 이제 아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문가적인 조각사였고 잘 차려진 식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펄롱양, 뭘 드릴까요? 날개 아니면 가슴살이요? 그냥 가슴살 조금만요. 히긴스 양, 뭐 드릴까요? 오, 아무거나 좋아요, 콘로이 씨. 가브리엘과 데일리 양이 거위 고기와 햄, 양념 소고기 접시를 교환하는 동안 릴리는 흰색 냅킨에 쌓인 뜨거운 감자 요리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나레이션 이것은 메리 제인의 아이디어였고 그녀는 거위 고기에 사과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제안했지만 케이트 이모는 아무 사과 소스 없이 그냥 구운 거위 고기도 자신에게는 항상 충분히 맛있었고 앞으로 더 나쁜 것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메리 제인은 제자들을 시중들며 그들이 가장 좋은 조각을 받도록 했고 케이트 이모와 줄리아 이모는 피아노에서 맥주와 에일병을 남자 손님들에게 탄산음료병을 여자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며 열었습니다. 나레이션, 많은 혼란과 웃음, 소음이 있었습니다. 주문과 재주문, 나이프와 포크, 코르크와 유리막의 소리였습니다. 나레이션 가브리엘은 첫 접시를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먹지 않은 채 두 번째 접시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 모두가 큰 소리로 항의하자 그는 흑맥주를 길게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고기 써는 것이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레이션 메리 제인은 조용히 저녁 식사에 집중했지만 케이트 이모와 줄리아 이모는 여전히 식탁 주위를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서로의 뒤꿈치를 밟고 서로 방해가 되고 서로에게 무시되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브라운 씨와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마침내 프레디 말린스가 일어서서 케이트 이모를 붙잡고 그녀를 의자에 털썩 앉혔고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대접받자 가브리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속물들이 스토핑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더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합창처럼 그의 저녁 식사를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릴리가 그를 위해 남겨두었던 감자 3개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브리엘이 상냥하게 말하며 또 한 모금 술을 마셨습니다. 숙녀 여러분, 신사 여러분, 잠시 동안은 제가 없는 셈 쳐주세요. 그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고 릴리가 접시를 치우는 동안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대화의 주제는 그 당시 극장 로열에서 공연 중이던 오페라단이었습니다. 나레이션 테너 바르텔 다하시 씨는 짙은 얼굴색과 멋진 코수염을 가진 젊은이였는데 그 오페라단의 주연 콘트랄토를 매우 높이 칭찬했습니다. 나레이션 하지만 펄롱 양은 그녀의 연출 스타일이 다소 저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레이션 프레디 말린스는 가이티 팬터마임 2부에서 노래하는 흑인 추장이 자신이 들어본 테너 목소리 중 가장 훌륭한 목소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가 식탁 건너편의 바르텔 다하시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르텔 다하시 씨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프레디 말린스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저는 그분이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걸 찾아내는 건 프레디밖에 없지. 브라운 씨가 다정하게 식탁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목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고작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인가요? 프레디 말린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레이션,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메리 제인이 다시 정통 오페라 이야기로 식탁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민용 공연 티켓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레이션 물론 아주 훌륭했지만 가여진 조지나 번스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브라운 씨는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더블린에 오곤 했던 오래된 이탈리아 극단들, 티첸스, 일마드 무르즈카, 캄파니니, 위대한 트레벨리, 지울리니, 라벨리, 아람브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때가 바로 더블린에서 들을 만한 노래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그는 또한 옛 로열 극장의 꼭대기층 관객석이 밤마다 어떻게 꽉 찼는지 어느 날 이탈리아 테너가 병사처럼 죽게 하소서를 5번이나 앙코르 했고 그때마다 높은 도움을 넣었으며 열정적인 관객들이 때로는 유명한 프리마돈나의 마차에서 말을 풀어 그녀를 직접 길거리로 끌고 호텔까지 데려다주곤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레이션, 그는 왜 지금은 디노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같은 위대한 옛 오페라를 공연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나레이션 그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를 목소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 글쎄요. 바르텔 다하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만큼 좋은 가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나요? 브라운 씨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런던, 파리, 밀라노예요. 바르텔 다하시 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루소 같은 경우 당신이 언급한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더 낫지 않다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카루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저에게는 뼈를 고르고 있던 케이트 이모가 말했습니다. 테너는 단 한 명뿐이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 아무도 그 사람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누구였나요, 몰칸 양? 바르텔 다하시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이트 이모가 말했습니다. 파킨슨이었어요. 그가 전성기일 때 들었는데 그때가 남자의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테너 목소리였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네요. 전 그 사람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몰칸 양 말이 맞아요. 옛날 파킨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 오래전 일이네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영국 테너였지요. 케이트 이모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가브리엘이 식사를 마친 후 커다란 푸딩이 식탁으로 옮겨졌습니다. 포크와 숟가락의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레이션 가브리엘의 아내가 푸딩을 떠서 식탁 아래로 접시를 건넸습니다. 나레이션 중간쯤에서 메리 제인이 접시를 붙잡고 라즈베리나 오렌지 젤리 또는 블랑망제와 잼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나레이션 푸딩은 줄리아 이모가 만든 것이었고 사방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녀 자신은 색이 충분히 갈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몰칸 양, 브라운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충분히 브라운이기를 바라요. 아시다시피 저는 온통 갈색이잖아요. 가브리엘을 제외한 모든 신사들은 줄리아 이모에게 칭찬의 의미로 푸딩을 먹었습니다. 나레이션 가브리엘은 단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샐러리가 그를 위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프레디 말린스도 샐러리 줄기를 하나 집어 푸딩과 함께 먹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는 샐러리가 혈액에 아주 좋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저녁 식사 내내 조용했던 말린스 부인이 아들이 일주일쯤 후에 마운트 멜러레이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그러자 식탁의 대화는 마운트 멜러레이로 이어졌습니다. 나레이션 그곳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수도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손님들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말이야? 브라운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호텔처럼 지내고 호의호식하다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다는 말이야? 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날 때 수도원에 약간의 기부를 해요. 메리 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관이 있다면 좋겠네요. 브라운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그는 수도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고 새벽 2시에 일어나 관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 수도회의 규칙이란다. 케이트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왜요? 브라운 씨가 물었습니다. 케이트 이모는 그것이 규칙일 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나레이션 브라운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레이션 프레디 말린스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도사들이 바깥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않자 브라운 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편안한 스프링 침대도 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은 그들의 마지막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야기가 갑자기 어두워지자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린스 부인이 옆 사람에게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도승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죠. 아주 신앙심 깊은 분들이에요. 건포도와 아몬드, 무화과, 사과, 오렌지, 초콜릿과 사탕이 테이블 위를 돌았고 줄리아 이모는 손님들에게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텔 다하시 씨가 둘 다 거절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그를 쿡 찌르며 귓속말을 하자 그는 잔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지막 잔들이 채워지면서 점차 대화는 멈췄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의자를 끌거나 움직이는 소리만이 잠시 침묵을 깼습니다.
몰칸 세 숙모는 모두 식탁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한두 번 헛기침을 하더니 몇몇 신사들이 침묵을 유도하듯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침묵이 찾아왔고 가브리엘이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격려의 의미로 커졌다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떨리는 열 손가락을 식탁보에 짚고 사람들을 향해 초조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얼굴들을 마주하며 그는 천장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아노에서는 왈츠곡이 연주되고 있었고 응접실 문을 스치는 치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부두 밖에서는 눈이 쌓인 채 사람들이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왈츠 음악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브리엘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원에는 나무들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웰링턴 기념탑은 눈으로 만든 빛나는 모자를 쓰고 15에이커의 하얀 들판 위로 서쪽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지난 몇 년간 그랬듯이 매우 즐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연설가로서의 저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늘 밤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로 표현하고자 하니 잠시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이 따뜻한 지붕 아래 이 푸짐한 식탁 주위에 모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자애로운 숙녀분들의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 어쩌면 그 환대의 희생자가 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브리엘은 팔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 케이트 이모와 줄리아 이모, 그리고 메리 제인을 보며 웃거나 미소 지었고 세 사람은 기쁨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저는 우리 조국이 다른 어떤 전통보다도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히 지켜야 할 바로 환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대 국가들 중에서 이토록 독특한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환대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고귀한 단점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이에서 오랫동안 계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숙녀분들이 이 지붕 아래 머무는 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우리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으로 따뜻하고 예의 바른 아일랜드의 환대 전통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식탁 주위에서 힘찬 동의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아이보스 양이 이곳에 없다는 것, 무례하게 떠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그 열정이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의적이고 감히 말하자면 생각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새로운 세대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든 과도하게 교육을 받았든 옛 시절의 인간미, 환대, 친절한 유머와 같은 자질을 결여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밤 과거의 위대한 가수들의 이름들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가 예전보다 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과장 없이 풍요로운 시절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이와 같은 모임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세상이 쉽게 잊지 못할 그 위대한 옛사람들의 기억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브라보! 브라보! 하지만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더 슬픈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 젊음에 대한 생각, 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그리운 얼굴들에 대한 생각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이처럼 많은 슬픈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그것들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일을 용감하게 계속할 마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의무와 살아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정당하게도 우리의 힘찬 노력을 요구합니다. 가브리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어떤 우울한 도덕론도 끼어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과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우정의 정신으로, 그리고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더블린 음악계의 참여신들의 손님으로서 말입니다. 이 비유의 식탁은 박수와 웃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줄리아 이모는 허둥지둥 옆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숙모님들이 참여신이라고 하셨어요. 줄리아 이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브리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같은 기세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밤 다른 자리에서 파리스가 했던 역할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를 선택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쾌하고 저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차례로 볼 때마다 우리의 주최자이시자 너무나도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칭송받는 분이시든 아니면 영원한 젊음을 타고난 듯 보이며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과 계시를 준 노래 실력을 가진 그분의 여동생이시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재능있고 쾌활하며 부지런하고 최고의 조카딸인 우리의 가장 어린 주최자를 볼 때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상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숙모들을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줄리아 이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케이트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는 서둘러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멋지게 포트 와인잔을 들어올렸고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크게 외쳤습니다. 이 세 분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그분들의 건강, 재산, 장수, 행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직업에서 스스로 일군 자랑스러운 위치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명예와 애정의 위치를 오래도록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손님들이 잔을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세 명의 숙모들을 향해 몸을 돌린 채 브라운 씨의 선창에 맞춰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네. 케이트 이모는 거리낌 없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줄리아 이모조차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프레디 말린스는 푸딩포크로 박자를 맞추었고 가수들은 마치 아름다운 회의를 하듯 서로를 마주보며 힘주어 노래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최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들은 아주 유쾌한 친구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네. 이어진 환호는 식당 문 밖에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번져나갔고 프레디 말린스가 포크를 높이 들고 지휘자처럼 나서서 몇 번이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아침 공기가 복도로 스며들자 케이트 이모가 말했습니다. 누가 문 좀 닫아줘. 말린스 부인 감기 걸려 돌아가시겠네. 브라운 씨가 밖에 계세요, 케이트 이모. 브라운 씨는 어딜 가나 했네. 케이트 이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메리 제인은 그 말투에 웃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아주 세심하시네요. 크리스마스 내내 가스처럼 깔려 있었잖아, 그 사람이. 케이트 이모는 이번에는 즐거운 듯이 웃으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메리 제인, 그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문 닫아. 제발 내가 한 말 못 들었으면 좋겠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브라운 씨가 문지방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긴 초록색 오버코트에 인조 아스트라한 소매뿌리와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고 머리에는 타원형의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덮인 부두 아래를 가리켰는데 거기서 날카롭고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디가 더블린에 있는 택시를 전부 불러낼 모양이네요. 가브리엘은 사무실 뒤 작은 창고에서 오버코트를 낑낑거리며 입고 나와 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레타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레타는 옷 입는 중이야, 가브리엘. 저 위에서 누가 연주하는 거죠? 아무도요. 다들 가셨어요. 아니에요, 케이트 이모. 바텔 다하시 씨하고 오켈러한 양은 아직 안 가셨어요. 누군가 피아노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틀림없어요. 메리 제인은 가브리엘과 브라운 씨를 흘끗 보더니 으스스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그렇게 꽁꽁 싸맨 모습 보니까 제가 다 춥네요.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시골길을 시원하게 걷거나
힘 좋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싱싱 달리는 것보다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집에는 아주 좋은 말과 마차가 있었지. 잊을 수 없는 존이요. 케이트 이모와 가브리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조니가 뭐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패트릭 몰칸 말이에요. 말년에 노신사로 불리던 분인데 악교 공장을 하셨거든요. 아니야, 가브리엘. 할아버지는 녹말 공장을 하셨지. 악교든 녹말이든 할아버지는 조니라는 이름의 말을 키우셨어요. 조니는 할아버지 공장에서 뺑뺑 돌면서 방앗간을 돌리는 일을 했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제 조니에 대한 비극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공원에서의 군사 행진 구경을 위해 고관 대작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의 영혼에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아멘.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씀드렸듯이 조니에게 마구를 씌우고 가장 좋은 실크 모자와 가장 좋은 목도리를 두르고 어디선가 백레인 근처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저택에서 아주 멋지게 마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가브리엘의 말투에 말린스 부인까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케이트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브리엘. 할아버지는 백레인에 사신 게 아니야. 방앗간만 거기 있었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저택에서 조니와 함께 마차를 몰고 나가셨죠.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조니가 윌리엄 왕의 동상을 발견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윌리엄 왕이 앉아있는 말과 사랑에 빠졌든 아니면 다시 방앗간으로 돌아온 줄 알았든 어쨌든 그는 동상주의를 뱅뱅 돌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덧신을 신은 채 홀을 빙글빙글 돌며 그 행동을 흉내냈고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죠. 그러자 매우 거만한 노신사였던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가라 이놈아. 대체 무슨 짓이냐 이놈아. 조니. 이토록 기이한 행동이라니. 저 말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가브리엘의 모사 뒤에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현관문에서 울리는 요란한 노크 소리에 끊겼습니다. 메리제인이 달려가 문을 열었고 프레디 말린스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프레디 말린스는 모자를 뒤로 젖히고 추위에 어깨를 움츠린 채 힘든 노력 끝에 숨을 헐떡이며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한 대밖에 못 구했어요. 부두를 따라가면 다른 택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말린스 부인을 찬바람에 세워두면 안 돼. 말린스 부인은 아들과 브라운 씨의 도움을 받아 현관 계단을 내려왔고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택시에 실렸습니다. 프레디 말린스가 그녀 뒤를 따라 기어들어가 오랫동안 자리에 그녀를 편안하게 앉혔고 브라운 씨도 조언을 해주며 도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자 프레디 말린스는 브라운 씨에게 택시에 타라고 권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고 이윽고 브라운 씨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무릎에 담요를 덮고 몸을 숙여 주소를 물었습니다. 혼란은 더욱 커졌고 프레디 말린스와 브라운 씨가 각각 택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브라운 씨를 도중에 어디에 내려줄지 결정하는 것이었고 케이트 이모, 줄리아 이모, 메리 제인도 현관문 앞에서 서로 다른 지시와 반대 의견, 그리고 엄청난 웃음으로 논의를 도왔습니다. 프레디 말린스는 웃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자가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창밖으로 머리를 계속 들락거리며 엄마에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브라운 씨가 모두의 웃음소리 위로 당황한 택시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트리니티 대학 아세요? 네, 손님. 트리니티 대학 정문까지 곧장 가세요.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갈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시겠죠? 네, 손님. 트리니티 대학으로 새처럼 날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손님. 말은 채찍질을 당했고 택시는 웃음과 작별 인사 속에서 부두를 따라 덜컹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의 어두운 구석에서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 계단 꼭대기 근처에 한 여인이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림자 때문에 흑백으로 보였던 그녀의 테라코타색과 연어색 치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의 고요함에 놀라 자신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관 계단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실랑이 소리, 피아노에서 몇 음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한 남자의 노랫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의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서 그 목소리가 부르는 가락을 들으려 애쓰며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세에는 마치 어떤 상징인 듯 우아함과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서서 먼 음악을 듣는 여인은 무엇의 상징일까? 만약 그가 화가였다면 그녀를 저 자세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파란색 펠트 모자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돋보이게 했을 것이고 치마의 어두운 부분은 밝은 부분을 돋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화가였다면 그 그림의 제목은 먼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케이트 이모, 줄리아 이모, 메리 제인이 여전히 웃으며 홀을 내려왔습니다. 프레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가브리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서 있는 계단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현관문이 닫히자 노래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노래는 옛 아일랜드 음색인 듯했고 가수는 가사와 음정 모두에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고 목소리가 쉬어서 애절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는 슬픔을 표현하는 가사로 선율의 운율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오, 비가 나의 무거운 머리칼에 떨어지고 이슬이 나의 피부를 적시네. 나의 아기는 차갑게 누워있네. 오, 바텔 다하시 씨가 노래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래 안 한다더니. 오,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부르게 할 거예요. 오, 그래, 메리 제인. 메리 제인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노래가 멈추고 피아노가 갑자기 닫혔습니다. 오, 정말 아쉽다. 그레타, 그분 내려오고 계신데요? 가브리엘은 아내가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고 그녀가 그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몇 걸음 뒤에는 바텔 다하시 씨와 오켈러한 양이 있었습니다. 오, 다하시 씨. 우리가 모두 황홀하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끊어버리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밤새도록 그에게 노래하라고 졸랐는데 콘로이 부인도 그랬고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노래할 수 없다고 하시던데요. 오, 다하시 씨, 그거 정말 엄청난 거짓말이었네요. 내가 까마귀처럼 목이 쉬어있는 거 안 보여요? 다하시 씨는 거칠게 말하며 서둘러 창고로 들어가 오버코트를 입었습니다. 그의 무례한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트 이모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덮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하시 씨는 조심스럽게 목에 스카프를 감고 찌푸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이야. 네, 다들 감기 걸렸죠, 다들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눈이 온 건 30년 만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아일랜드 전역에 눈이 내렸다고 읽었어요. 저는 눈 내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저는 눈이 쌓여야 진정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쌍한 다하시 씨는 눈을 싫어하네요. 다하시 씨는 창고에서 완전히 스카프를 감고 단추를 잠근 채 나왔고 후회하는 듯한 어조로 자신의 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조언을 해주며 정말 안타깝다고 했고 밤 공기에 목을 매우 조심하라고 권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먼지 앉은 반원형 창문 바로 아래에 서 있었고 가스등 불빛이 며칠 전 그가 불 앞에서 말리던 그녀의 풍성하고 빛나는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고 주위의 대화에는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고 가브리엘은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고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쁨의 물결이 그의 심장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하시 씨, 아까 부르시던 노래 제목이 뭔가요? 아우그림의 아가씨라고 합니다만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했네요. 왜요? 아세요? 아우그림의 아가씨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주 멋진 곡이에요. 오늘 밤 목소리가 안 좋으셨다니 아쉽네요. 메리 제인, 다하시 씨를 괴롭히지 마. 난 그가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아.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을 보고 그녀는 그들을 문으로 안내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케이트 이모.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케이트 이모. 안녕히 주무세요, 그레타. 안녕히 주무세요, 케이트 이모.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줄리아 이모. 오, 안녕히 주무세요, 그레타. 못 봤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하시 씨. 안녕히 주무세요, 오켈란 양. 안녕히 주무세요, 몰칸 양.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칙칙한 노란빛이 집들과 강물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하늘은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발밑은 질퍽거렸고 지붕 위, 부두의 난간, 그리고 구역 울타리에만 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흐릿한 공기 속에서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의 포코츠 궁전은 무거운 하늘을 배경으로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바텔 다하시 씨와 함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갈색 꾸러미에 쌓여 한쪽 팔에 끼워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치마가 질퍽한 진흙에 닿지 않게 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가브리엘의 눈은 여전히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는 그의 혈관을 따라 솟구쳐 올랐고 자부심과 기쁨, 다정함, 용감함으로 가득 찬 생각들이 그의 뇌리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보다 앞서서 너무나 가볍고 곧게 걷고 있어서 그는 소리 없이 그녀를 따라 달려가 어깨를 잡고 어리석지만 다정한 말을 그녀의 귀에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무언가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고 그리고는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삶의 순간들이 그의 기억 속에 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헬리오트로프색 봉투가 그의 아침 식사컵 옆에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커튼에 햇살 비치는 부분이 바닥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플랫폼에 서 있었고 그는 그녀의 따뜻한 장갑 속에 기차표를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 그녀와 함께 서서 철창이 있는 창문을 통해 불타는 용광로에서 병을 만드는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향기로운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용광로의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불이 뜨겁나요? 하지만 남자는 용광로 소리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례하게 대답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다정한 기쁨의 물결이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와 따뜻한 흐름으로 그의 동맥을 따라 흘렀습니다. 별들의 부드러운 불꽃처럼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그들의 삶의 순간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터져나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여 그들의 지루했던 수년간의 삶을 잊고 오직 황홀했던 순간들만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그의 영혼이나 그녀의 영혼을 꺾지 못했다고 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이들, 그의 글쓰기, 그녀의 살림 걱정들이 그들 영혼의 모든 다정한 불꽃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때 그녀에게 썼던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이토록 칙칙하고 차갑게 느껴질까요? 당신의 이름이 될 만큼 충분히 다정한 말이 없기 때문일까요? 먼 음악처럼 그가 수년 전에 썼던 이 단어들이 과거로부터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그녀가 호텔방에 단둘이 있게 되면 그때 그들은 비로소 단둘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부를 것입니다. 그레타. 아마 그녀는 즉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옷을 벗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와인터번 거리 모퉁이에서 그들은 택시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시끄러운 택시 소리가 대화를 피하게 해주어 기뻤습니다. 그레타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마디만 하고 어떤 건물이나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말은 침침한 아침 하늘 아래 지친 듯 힘껏 달렸고 낡은 덜컹거리는 택시를 뒤에 끌고 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배를 타러 신혼여행을 떠나듯 달렸습니다. 택시가 오코넬 다리를 건널 때 오켈러한 양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코넬 다리를 건널 때 흰말을 보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해요. 이번엔 흰 남자를 보내요. 어디요? 가브리엘은 눈이 부분적으로 쌓여있는 동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댄.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추자 가브리엘은 뛰어내려 다하시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기본 요금 외에 1,000원을 더 팁으로 주었습니다. 운전사는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 당신도요. 가브리엘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잠시 그의 팔에 기대었고 길가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팔에 가볍게 기대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와 춤을 출 때처럼 가볍게 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에 행복하고 그녀의 우아함과 아내다운 태도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다시 불붙자 그녀의 육체가 처음 닿는 순간 음악 같고 신비롭고 향기로운 감각이 그의 몸을 강렬한 욕망의 고통으로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틈타 그는 그녀의 팔을 자신의 옆구리에 바싹 붙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문에 서 있을 때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의무로부터 집과 친구들로부터 벗어나 거칠고 빛나는 마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향해 함께 도망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홀에 있는 큰 후드 의자에 한 노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들 앞에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를 따랐고 두꺼운 카펫이 깔린 계단 위로 발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짐을 진 듯 고개를 숙인 채 문지기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의 연약한 어깨는 굽어 있었고 치마는 몸에 꼭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그녀를 꽉 안고 싶었습니다. 그의 팔은 그녀를 붙잡고 싶은 욕망에 떨렸고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압력만이 그의 거친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문지기가 흔들리는 촛불을 고정시키기 위해 계단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들도 그의 아래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브리엘은 녹은 촛농이 받침대에 떨어지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복도를 따라 안내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안정한 촛불을 화장대에 내려놓고 아침에 몇 시에 깨워야 할지 물었습니다. 8시요. 문지기는 전등 스위치를 가리키며 웅얼거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가브리엘이 말을 잘랐습니다. 불은 필요 없어요. 거리에서 충분히 밝아요. 그리고 말이죠. 가브리엘은 촛불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 멋진 물건은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다시 촛불을 들었지만 그런 색다른 생각에 놀란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웅얼거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문을 잠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서 문까지 길게 한 줄기로 방에 스며들어 유령 같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오버코트와 모자를 소파에 던져두고 창문 쪽으로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감정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빛을 등지고 서랍장에 기댔습니다. 그레타는 모자와 망토를 벗고 커다란 회전 거울 앞에 서서 허리띠를 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레타. 그녀는 거울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빛이 들어오는 곳을 따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하고 피곤해 보여서 가브리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조금요. 아프거나 약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기다렸고 그러다 망설임이 자신을 압도할까봐 두려워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참, 그레타. 뭔데요? 그 불쌍한 말린스 씨 알죠? 그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왜요? 그 불쌍한 친구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가브리엘이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빌려준 2만 원 돌려받았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죠. 브라운 씨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사실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는 이제 짜증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멍한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도 뭔가 때문에 짜증이 난 걸까요? 그녀가 그에게 몸을 돌리거나 자발적으로 다가와 주기만 한다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붙잡는 것은 무자비한 일일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는 먼저 그녀의 눈에서 열정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묘한 기분을 주도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2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녀가 잠시 후에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술꾼 말린스와 2만 원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혼으로 소리치고 그녀의 몸을 자신의 몸에 짓누르고 그녀를 완전히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때요.
헨리 스트리트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가게를 열었을 때요. 그는 너무나도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녀가 창문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끝으로 서서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관대한 사람이군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키스와 그녀의 독특한 표현에 기쁨에 떨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얹고 거의 만지지 않으면서 뒤로 쓸어 넘겼습니다. 머리 감은 후라서 머리카락은 곱고 빛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행복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바라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생각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도 그에게 있던 충동적인 욕망을 느꼈고 그래서 유순한 기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가 너무나 쉽게 그에게 응해주자 그는 왜 그렇게 소심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한 팔로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레타, 자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팔에 완전히 몸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뭔지 말해줘요, 그레타. 내가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건가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오, 그 노래 아우그림의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침대로 달려가 침대 난간에 팔을 걸치고 얼굴을 숨겼습니다. 가브리엘은 잠시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전신 거울 앞을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넓고 잘 채워진 셔츠 앞면, 거울에서 볼 때마다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던 표정, 그리고 빛나는 금태 안경.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 노래가 왜요? 그게 왜 당신을 울게 해요? 그녀는 팔에서 고개를 들고 아이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다정한 음성이 그의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그레타? 오래전에 그 노래를 부르던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래전 그 사람이 누군데요? 가브리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살던 골웨이에서 알던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둔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혈관 속에서는 둔한 욕망의 불꽃이 분노에 찬 듯 타올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나요? 그가 비꼬는 듯 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마이클 퓨리라는 이름이었죠. 그가 그 노래 아우그림의 아가씨를 부르곤 했어요. 그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가브리엘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이 약한 소년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녀가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땠는지, 크고 어두운 눈. 그리고 그 눈에 담긴 표정은 표정. 오, 그럼 그를 사랑했었군요. 골웨이에 살 때 그와 함께 산책하러 나가곤 했어요. 한 생각이 가브리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아이보스 양과 골웨이에 가고 싶어한 이유가 그거였나요?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녀의 눈빛에 가브리엘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그를 보러요. 그녀는 빛이 들어오는 곳을 따라 그에게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는 17살밖에 안 돼서 죽었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무슨 일을 했었는데요? 가브리엘이 여전히 비꼬는 듯 물었습니다. 가스 공장에서 일했어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비꼬는 말이 실패한 것과 죽은 사람, 가스 공장의 소년의 존재가 되살아난 것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은밀한 삶에 대한 기억과 다정함, 기쁨,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운 의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보았습니다. 숙모들을 위해 잔심부름이나 하는 어린아이, 초조하고 선의의 감상주의자, 속물들에게 연설이나 늘어놓고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욕망을 이상화하는
거울에서 언뜻 본 그 한심하고 바보 같은 자신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이마에 타오르는 수치심을 그녀가 볼까봐 빛에서 더 멀리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질문의 톤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겸손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이클 퓨리를 사랑했던 거로군요, 그레타. 그때는 그와 아주 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릿하고 슬펐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그녀를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느끼며 그녀의 한 손을 어루만지며 역시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레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폐병이었나요? 제 생각엔 절 위해 죽은 것 같아요. 이 대답에 가브리엘은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그가 승리하리라 기대했던 그 순간에 어떤 만질 수 없는 복수심에 찬 존재가 그에게 다가와 모호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향해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의 노력으로 그것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촉촉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봄날 아침 그녀가 그에게 보낸 첫 편지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루만졌습니다. 아내의 슬픈 고백에 가브리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레타는 마이클 퓨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겨울 초였어요. 할머니 댁을 떠나 이쪽 수녀원으로 가기 전이었죠. 그 애는 그때 가료웨이 숙소에서 많이 아팠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오우터라드에 있는 그 애네 가족에게 연락도 갔었어요.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몰랐죠. 그레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친구. 저를 아주 좋아했고 정말 친절한 소년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가브리엘, 시골에서 연인들처럼 같이 산책하곤 했어요. 건강만 아니었으면 노래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불쌍한 마이클 퓨리는. 그래서요?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가료웨이를 떠나 수녀원으로 가야 할 때 그 애는 훨씬 더 나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만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더블린으로 가고 여름에 다시 돌아올 거고 그때쯤에는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요. 그레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날 밤 넌즈 아일랜드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었는데 창문에 자갈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이 너무 젖어 있어서 밖이 안 보였죠. 그래서 그냥 뛰쳐나와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그 불쌍한 친구가 마당 끝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돌아가라고 안 했어요? 제가 당장 집에 가라고 비 맞으면 죽는다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또렷이 기억해요. 나무가 있는 벽 끝에 서 있었죠. 그래서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수녀원에 간 지 일주일 만에 그 애는 죽었어요. 가족이 사는 오터라드에 묻혔죠. 아,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은 그레타는 흐느끼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가브리엘은 잠시 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슬픔을 방해하기가 조심스러워 부드럽게 손을 놓아주고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레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잠시 동안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살짝 벌어진 입을 불쾌함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녀에게 그런 로맨스가 있었구나. 자신 때문에 한 남자가 죽었다니. 이제는 그가 남편인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는 것이 거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그녀가 부부로 함께 살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소녀다운 아름다움을 지녔던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 생각하니 낯설지만 친근한 연민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이클 퓨리가 죽음을 무릅썼던 바로 그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옷 몇 벌을 던져놓았던 의자로 향했습니다.
속치마끈이 바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똑바로 서 있는데 축 늘어진 윗부분은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1시간 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모의 저녁 식사, 자신의 어리석은 연설, 와인과 춤, 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유쾌한 시간, 눈 속에서 강변을 따라 걷던 즐거움 때문이었을까? 불쌍한 줄리아 이모. 그녀도 곧 패트릭 몰칸과 그의 말의 그림자처럼 사라질 테죠. 결혼을 위해 치장하고를 부를 때 그는 잠시 이모의 지친 표정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곧 그가 바로 저 응접실에 앉아 검은 옷을 입고 비단 모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고 케이트 이모가 그의 옆에 앉아 코를 풀며 울면서 줄리아 이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는 이모를 위로할 만한 말을 찾으려 애쓰겠지만 어설프고 쓸모없는 말밖에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아주 곧 그렇게 될 거야. 방 안의 공기가 그의 어깨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트 아래로 몸을 뻗어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하나씩 그들 모두가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서글프게 시들고 바스러지는 것보다 어떤 격정의 완전한 영광 속에서 저 다른 세상으로 당당히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는 옆에 누워있는 그녀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그 연인의 눈빛을 수년 동안 마음속에 가둬두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눈에는 아낌없는 눈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더 굵게 고였고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그는 물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젊은 남자의 형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형상들도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은 자들의 거대한 무리가 사는 그 영역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제멋대로이고 희미한 존재를 의식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회색의 희미한 세계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한때 세우고 살았던 견고한 세상 자체가 녹아내리고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몇 번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졸린 눈으로 은색과 검은색의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비스듬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서쪽으로 긴 여정을 떠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 신문이 옳았습니다. 아일랜드 전역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중앙평원, 나무 없는 언덕 곳곳에 앨런 습지 위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더 서쪽으로는 어둡고 반항적인 셔넌 강물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클 퓨리가 묻힌 언덕 위 외로운 교회 묘지 곳곳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십자가와 묘비 위에 작은 문살 창살 위에 황량한 가시덤불 위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우주를 통해 희미하게 떨어지는 눈송이 소리를 들으며 마치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처럼 살아있는 모든 자와 죽은 모든 자 위에 희미하게 내리는 눈송이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혼미해졌습니다.